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날의 모든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길가에 나뒹굴던 분홍색 운동화 한 짝, 그리고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던 커다란 진돗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마치 짜맞춘 듯한 슬픈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 장면은 72일이 지나 기적적인 재회로 끝맺음 될 때까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남자였다. 이제 갓 쉰을 넘긴,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사는.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해 멀리 외국으로 떠났다. 그 후로 내 삶은 정지된 시계와 같았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9시에 문구점에 나가 저녁 8시까지 앉아 있었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이 하루의 대화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잠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그러나 나에겐 멈추어버린 듯이 흘러갔다. 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나는 내 삶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 처음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녀가 즐겨 앉던 소파,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까지, 그녀의 흔적이 묻은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 고통도 점차 무뎌졌다. 이제는 그녀의 사진을 봐도,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그저 아련한 향수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건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픔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렇게 서서히 감정을 잃어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하고 무거운 아침이었다. 늦가을에 쌀쌀한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으슬으슬한 기분을 더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다. 늘 지나던 버스 정류장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눈에 들어온 풍경은 내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정류장 벤치 옆에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갈색 털에 다부진 몸을 가진, 한눈에 봐도 늠름한 개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개의 눈빛은 깊고 슬퍼 보였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개 옆에 놓인 물건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분홍색 운동화 한 켤레. 운동화 끈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흙 한 점 묻어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잠시 벗어놓고 곧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출근 시간으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아무도 개의 존재나 운동화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곳을 한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개는 미동도 없이 벤치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 개와 운동화를 잊을 수 없었다. 문구점 진열대 사이를 오가면서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퇴근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버스 정류장에 들렀다.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개와 운동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개는 이제 미동도 없이 웅크린 차에 벤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 개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한 장면처럼 정지되어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봐,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주인을 잃어버렸니? 개는 고개만 살짝 들어 나를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눈빛은 첫눈에 보았던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녀석의 목줄을 확인했지만 목줄에는 아무 이름이나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그 개를 그곳에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 개의 눈빛, 분홍색 운동화. 그 모든 것이 아내를 잃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러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는 그 밤 잠을 설쳤다. 녀석이 그 차가운 정류장에서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새벽녘.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옷을 주워 입고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녀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줄 먹을 것을 챙겨와 녀석 앞에 놓아주었다. 녀석은 냄새만 맡을 뿐 먹지 않았다. 마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라도 한 것처럼.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개를 찾아갔다. 녀석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주변 사람들은 녀석을 피하거나 때로는 불쌍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녀석의 털은 더러워졌고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처음처럼 간절함을 잃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그 벤치에 걸어둔 것처럼. 그리고 그 벤치 아래 놓인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은 녀석의 기다림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운동화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이 개를 여기에 남겨두고 간 것일까? 아니, 혹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내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그 질문들은 점점 나 자신에게로 향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나도 저 개처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내 삶의 무거운 침묵을 깨는 작은 돌멩이가 되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72시간을 꼬박 그 자리에서 버텼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나는 더 이상 녀석을 그곳에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녀석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기심이었는지,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외로운 마음이 녀석의 외로운 기다림에 투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보아, 이제 그만 가자. 여기서 기다려도 소용없어. 나는 조심스럽게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으르렁거리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녀석의 목줄을 손에 쥐고 부드럽게 끌었다. 녀석은 주저했지만 이내 순순히 내 발걸음을 따라왔다. 그렇게 녀석은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을 뒤로 한 채 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녀석을 데려오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녀석의 기다림을 내가 강제로 끊어버린 것 같은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녀석에게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다. 녀석은 며칠 동안 씻지 못했는지 털이 푸석푸석했다. 녀석을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야 녀석의 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다. 윤기나는 황갈색 털과 다부진 근육질의 몸. 녀석은 진정으로 늠름한 진돗개였다. 나는 녀석에게 사료를 주고 물을 주었다. 며칠을 굶었을 텐데도 녀석은 망설였다. 배고픔보다 주인을 향한 기다림이 더 컸던 것일까? 나는 녀석에게 말했다.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 여기서 기다려도 주인은 돌아오지 않아. 그제야 녀석은 조심스럽게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에게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72시간 동안 주인을 기다리던 그 간절한 눈빛에 담긴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녀석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싶었던 내 마음의 소망이기도 했다. 소망이가 내 삶에 들어온 후로 나의 텅 비었던 일상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이의 꼬리치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소망이와 함께 산책을 했다. 나는 소망이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을. 소망이는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녀석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녀석의 눈빛은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했다. 소망이는 내가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던, 아니, 아내를 잃은 후 나 자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을 공유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소망이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갈수록 나는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분홍색 운동화 한 켤레가 더욱 궁금해졌다. 그 운동화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7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진돗개, 분홍색 운동화를 검색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소망이와 함께 산책하며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녀석은 늘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나는 녀석의 시선을 따라 벤치 아래를 보았다. 분홍색 운동화는 사라지고 없었다. 누군가 치운 것일까? 아니면 주인이 돌아와 가져간 것일까? 운동화의 행방은 미스터리가 되었지만 녀석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녀석은 72일이 지나도록 매일같이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멈춰 서서 한참 동안 벤치를 바라보았다. 72일. 녀석의 기다림은 나의 무감각했던 시간을 깨우는 시계 바늘이 되었다. 나는 매일 소망이의 눈을 통해 세상의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았다. 나는 소망이의 주인을 찾기 위해 동네 동물병원에 전단지를 붙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는 점차 깨달았다. 소망이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사람의 연락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소망이를 통해 나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과 사랑을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을. 소망이의 기다림은 나에게도 기다림이 되었다. 분홍색 운동화의 주인이 나타나길 바라는 기다림.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와 소망이와 재회하길 바라는 기다림. 그것은 나의 외로운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그렇게 나의 72일은 소망이와 함께 흘러갔다. 나는 소망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녀석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나를 반기는 녀석의 꼬리, 산책하다 만나는 작은 강아지 풀에도 신기해하며 뛰어노는 녀석의 모습, 밤에 내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잠드는 녀석의 온기. 녀석은 나의 텅 빈 공간을 따스함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나는 소망이의 주인이 돌아온다면 기쁘게 녀석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녀석의 진짜 행복은 주인을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렇게 소망이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별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72일이 지나고 나는 다시 한번 그날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소망이와 함께였다. 소망이는 여느 때처럼 벤치 앞에서 멈추어 섰고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소망아, 이제 여긴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은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축축한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맨발이었다. 맨발에 빗물이 스며들어 발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72일 전 소망이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간 그 사람임을 직감했다. 나는 소망이와 함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망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듯한 간절하고도 애틋한 울음이었다. 소망이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짖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이 소망이와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 일렁이는 감정의 파도는 그칠 줄 몰랐다. 처음에는 놀라움, 다음은 안도감, 그리고 이내에 밀려오는 미안함과 슬픔이었다.
그녀는 빗물을 맞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다가가 내 우산을 씌워주었다. 괜찮으시면 제 가게에 가서 몸 좀 녹이시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소망이가 어떻게... 나는 그녀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소망이가 당신을 72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망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은 단순히 개를 다시 만난 기쁨이 아니라 지난 72일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절망을 토해내는 절규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가게로 데려왔다.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고 마른 수건을 주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몸을 녹였다. 나는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소망이는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힘이 없었다. 소망기는 제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저를 위로해주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민정이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세상을 잃은 것 같았다고 했다. 남편은 사과 대신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걸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그 버스 정류장이었다. 제가 죽을 생각이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망이를 참아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벗어두고 떠났어요. 소망이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요. 제게 돌아오지 말라고, 혼자서도 잘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아내를 잃은 나의 상실감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녀의 상실감은 그 형태만 다를 뿐 그 원적인 외로움은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속에서 무언가 희망을 찾고 싶어 하는 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운동화, 72일 전에 그곳에 두고 가신 거죠? 소망이는 당신의 분홍색 운동화를 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나는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운동화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운동화는 그녀가 희망을 버렸던 그 순간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소망이와 나의 희망이 시작된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는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갈 곳이 없다면 잠시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소망이가 당신을 72일이나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72일 동안 내가 보았던 그 어떤 웃음보다도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잃어버렸던 내 삶의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날 민정 씨를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원래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손님을 맞거나 내가 잠시 눈을 붙이던 공간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텅 빈 채 먼지만 쌓여 있었다. 민정 씨는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소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마치 자신의 원래 자리인 것처럼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나는 따뜻한 이불과 옷가지들을 가져다 주었다. 편하게 쉬세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의 절망과는 달랐다. 무언가 기댈 곳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소망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민정 씨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 텅 빈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멈춰 있던 시간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미용.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정 씨가 깨기 전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문구점으로 나섰다. 가게 문을 열고 한참이 지나서야 민정 씨가 나왔다. 그녀는 소망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맨발이었던 그녀의 발에는 내가 내어준 낡은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그녀는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뭐가요? 내가 되묻자. 그녀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라고 조그맣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웃었다. 폐는요. 오히려 좋아요. 소망이가 저만 보고 있다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내 말에 민정 씨는 소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망이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망이는 그저 내게 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민정 씨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민정 씨는 낮 동안 가게를 봐주었다. 나는 문구점 일을 하며 민정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슬픔 속에서 그녀의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소망이라는 작은 생명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사람이었다. 나 또한 나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아내와의 만남부터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나는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민정 씨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소망이는 우리의 대화에 늘 함께했다. 녀석은 때로는 우리 사이에 조용히 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 했고, 때로는 우리 곁에 몸을 비비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소망이의 존재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정 씨는 나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아내분 많이 사랑하셨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떠난 후로 제 삶도 멈춰버렸나 봐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제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소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소망아, 너를 버리고 간 주인이 아니라 너를 보살피는 나를 통해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을 깨달았다. 민정 씨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나는 민정 씨를 보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내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 세 식구의 소박한 행복은 예기치 않은 방문객의 등장으로 산산이 깨졌다. 그날은 민정 씨가 가게에 나와서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린 날이었다.
소망이가 장난감 공을 물고 와서는 민정 씨에게 던져달라고 보채는 모습에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행복한 선율 같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멀리 외국으로 떠나 결혼한 내 아들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반가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아들이 하필 이 시점에, 민정 씨가 우리 집에 있는 시점에 찾아온 것이다. 지훈이는 민정 씨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반가움보다는 냉랭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지훈아, 언제 온 거냐?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아들은 대답 대신 민정 씨를 향해 물었다. 이분은 누구세요? 민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 이분은 잠깐 우리 집에 머물고 계셔. 지훈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나를 옆으로 끌고 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분을 집에 들이세요. 지금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아들에게 민정 씨의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정이요, 아버지. 이게 사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에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들에게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없었다. 아들의 말처럼. 어쩌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배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들의 방문은 우리 집에 얼음장 같은 냉기를 불어넣었다. 민정 씨는 아들의 냉랭한 태도에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에도. 아들은 민정 씨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민정 씨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소망이만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런 민정 씨가 안쓰러워 아들에게 말했다. 지훈아, 그렇게 굴지 마라. 민정 씨도 힘든 사연이 있어. 아들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사연이 있으면 다 괜찮은 건가요, 아버지? 저 정말 실망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민정 씨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과 아들분 사이에 불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민정 씨의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의 실망한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아들에게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따스함과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다. 이대로 민정 씨를 떠나보내면 나는 다시 예전의 외롭고 공허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민정 씨를 붙잡는다면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나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짓누르는 듯 했다. 과연 내가 아내를 배신한 것일까? 그때 소망이가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웅크렸다. 소망이는 아내가 떠난 후 텅 비었던 나의 삶에 들어와 민정 씨와 나를 연결해준 존재였다. 나는 소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정 씨와 함께, 소망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아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들의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들의 얼굴은 아직도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 있었다. 나는 아들의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란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어머니는 아직도 내 삶의 전부이고 내 가슴 속에 살아계셔. 하지만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란다. 어머니가 떠나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줄 알았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그게 어머니를 향한 내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의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더구나. 아들은 잠결에 뒤척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진심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민정 씨는 아버지의 그런 감옥에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야. 소망이가 그랬듯이 민정 씨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죽으려 했던 사람이야. 우연히 소망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도 나도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없었을 거야. 지훈아,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을, 그게 왜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에게 말해주렴. 어머니는 아버지가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길 바라셨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은 삶이라도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을 거야. 나는 아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보였다. 나는 아들에게 내 진심이 전해졌기를 바라며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아들의 사과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은 민정 씨에게도 다가가 사과했다. 아줌마, 제가 어제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 씨는 괜찮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민정 씨의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온 것이다. 그는 민정 씨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재촉했다. 당신이 도망치는 바람에 재산 분할도 못하고 있잖아. 이만하면 됐으니 빨리 정리하자고. 그는 민정 씨에게 소리쳤다. 민정 씨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남자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사람아, 당신이 먼저 이 여자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잖아. 염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찾아와 내가 나서자. 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뭐야? 당신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 이 여자가 당신한테 우리 사정 다 말했나 본데 어쩌나. 이미 끝난 관계라고. 그 남자는 민정 씨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했다. 나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 여자는 내 사람이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 남자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웃기는군. 늙은 주제에 두고 보자고. 그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떠났다. 나는 민정 씨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흐느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민정 씨의 전 남편을 만났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관계입니다. 더 이상 민정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찾아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그 남자는 기가 죽은 듯 보였다. 결국 민정 씨는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아들의 이해, 그리고 민정 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나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내 곁에는 민정 씨가 있었고 소망이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민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작은 가게를 열었다. 그녀가 제일 좋아했던 손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을 파는 가게였다. 가게 이름은 소망공방. 버려진 진돗개 소망이에게서 희망을 얻어 다시 시작한 삶이기에 소망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가게를 여는 날, 나는 물론이고 아들 지훈이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지훈이는 민정 씨에게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조각상을 선물하며 말했다. 아줌마,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민정 씨는 눈물을 글썽겼다. 아들과 민정 씨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민정 씨의 공방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낡은 문구점 옆에 자리한 작은 공방은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다. 민정 씨는 정성껏 만든 공예품들을 진열했고 나는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 민정 씨를 연결해 주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민정 씨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작품들을 좋아했고 민정 씨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음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날의 슬픔 대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정 씨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함께 문을 닫았다. 퇴근 후에는 소망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소망이는 이제 더 이상 버스 정류장을 맴돌지 않았다. 대신 민정 씨와 나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다. 소망이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는 듯 우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우리의 온기를 즐겼다. 소망이의 존재는 우리에게 말없는 축복이자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다. 새로운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끔 민정 씨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힘들어하기도 했다. 밤늦게까지 공방에 앉아 홀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민정 씨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내 말에 민정 씨는 나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지워줄 수는 없지만 그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는 있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았다. 나 또한 민정 씨 덕분에 아내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내를 잊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민정 씨를 만난 후로 아내의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내의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내는 내게 좋은 아내였고 나는 그녀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민정 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정 씨가 내게 말했다. 사장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민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민정 씨, 내가 더 고마워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소망이와 함께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는 성탄절을 맞아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였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풍경은 나에게 그저 쓸쓸함만 안겨주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 옆에는 민정 씨가 있었고 내 발치에는 소망이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캐럴을 흥얼거렸다. 나는 민정 씨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었고 민정 씨는 내게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소소한 일상들이 기적 같은 행복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하루는 늘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민정 씨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고 민정 씨는 나의 낡은 셔츠에 단추를 달아주었다. 우리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는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우리는 소망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정 씨는 공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문구점 손님들의 소소한 일상들을 전해주었다. 어제는 어떤 학생이 와서 색연필을 샀는데 그 아이의 꿈이 화가래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아서 괜히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호호, 사장님도 그런 분이셨네요. 저희 공방에 오신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줄 인형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는지 몰라요. 사랑이 담긴 건 언제 봐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연결된 두 개의 작은 대륙이었다. 소망이는 그 대륙들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소망이는 우리가 함께 걷는 길에 늘 동행했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보는 증인이었다. 가끔 아들 지훈이가 찾아오면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훈이도 이제는 민정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민정 아줌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지훈이는 민정 씨의 손재주를 신기해했고 민정 씨는 지훈이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번은 민정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장님, 저는 예전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불행이 없었다면 사장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소망이를 만날 수도 없었겠죠. 어쩌면 그 불행은 저를 이끌어 사장님을 만나게 해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정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없었다면 나는 소망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민정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서로를 찾아가는 운명적인 여정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통해 서로에게 다가갔고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을 찾아 나섰다. 나는 민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요, 민정 씨.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소망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줍시다. 민정 씨는 내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 72일 동안 내가 찾아 헤매던 그 어떤 희망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평화는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소망이를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 그리고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분홍색 운동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정 씨가 공방 문을 닫고 나섰을 때였다. 나는 그녀와 손을 잡고 소망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멈춰 서서 벤치를 응시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지나쳤다. 나는 문득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민정 씨에게 물었다. 민정 씨,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민정 씨는 내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듯했다. 소망이는 그런 그녀의 발치에 다가가 낑낑거리며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민정 씨는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믿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남편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충격에 휩싸여 집을 뛰쳐나왔어요. 정신없이 걷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제 마음은 지옥 같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죠. 그래서 소망이를 버려두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래서 분홍색 운동화는 왜 벗어두고 가신 거예요? 내 질문에 민정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건 제 남편과 그 여자의 선물이었어요. 제 생일 선물로 받은 운동화였는데 그 운동화를 신고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이었죠. 소망이를 버릴 용기는 없었지만 그 운동화만큼은 버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죠. 그녀의 이야기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정 씨에게 분홍색 운동화는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소망이에게는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민정 씨를 만날 수 있는 운명의 열쇠였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민정 씨는 그 차를 보고 몸을 떨었다. 저 차, 제 남편 차예요. 나는 민정 씨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민정 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민정 씨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고 말했다. 민정 씨, 이제는 그 남자에 대한 미움도 놓아줘요. 그 미움이 민정 씨를 괴롭히는 거니까요. 이제는 민정 씨 자신을 위해 살아요. 민정 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이제는 정말 놓아줄게요.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민정 씨는 남편과의 과거를 완전히 잊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잘했어요, 민정 씨.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만 집중합시다. 그날 밤 우리는 소망이와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내 나이 50이 넘어 만난 민정 씨는 그 어떤 화려한 드라마 속 여주인공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맑은 햇살 같았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온기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들 지훈이와 소망이 앞에서 조촐한 서약을 했다. 나는 민정 씨에게 말했다.
남은 삶, 당신의 남편이자, 당신의 친구이자, 당신의 가족이 되어 평생을 함께 할게요. 민정 씨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사장님.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아들 지훈이는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축복해 주었다. 아버지, 민정 아줌마, 두 분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소망이는 우리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우리의 행복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그 후로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나는 문구점을 정리하고 민정 씨의 공방 일을 도왔다. 나는 손재주가 없었지만 민정 씨가 만드는 작품들을 포장하고 공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소망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소망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녀석은 매일같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소망이의 행복한 모습에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은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민정 씨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민정 씨는 나를 위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민정 씨는 내게 물었다. 사장님,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민정 씨.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내 말에 민정 씨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가끔씩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버스 정류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분홍색 운동화, 그리고 그 옆에 주인을 기다리던 소망이.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망이와 분홍색 운동화가 나를 민정 씨에게로 이끌어 주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서로를 구원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제 나는 낡은 앨범 속 아내의 사진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다. 대신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는 민정 씨를 만났어.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웃음 지었다. 아내는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고 민정 씨는 내 남은 삶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이다. 소망이, 분홍색 운동화, 그리고 72일의 기다림. 그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아픔 속에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어 평화로운 노년을 함께할 것이다.